영화에 나온 네네, 영화에 나온 식빵과 딸기잼을 여러분 지금 보시는데 아니 저 이게 기획을 보고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나고 원래는 드레스 코드를 저는 몰랐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런 거였어요. 이게 딸기잼이 있어요. 저는 사이즈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우라고 합니다. 아, 김미진 씨가 사이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 아내고. 아 근데 뭐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 같이 가가지고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 친구는 그냥 뭐야 탑이 이렇게 전 터져지는 거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 마지막 장면 그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던 그 뭐야 원자폭탄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네. 그 장면에 대한 오마주?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핵폭탄 터지는 거 네. 봤어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어떤 폭파신을 써도 그 이상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게 상상의 전쟁의 상상에 폭력의 상상에 임계점을 쳤기 때문에 다 거기 안에서 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탑 있지 않습니까? 탑이 타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닝 씬은 그러니까 전쟁터를 가지고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병원이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불을 그려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터지는 거는 여러 가지로 불이 안 들어가지만 자체에서 다 폭발해가지고 인셉션 물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내가 어떤 작품을 직접 영향받았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모른다. 이래서 그대 소년 책으로 가는 길, 책으로 가는 문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영화의 소재를 얻기 위해 가지고 동화책, 시나 뭐 엄청나게 많이 읽으셨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씬 뭐 이런 게 많이 왔을 텐데 인셉션이랑 되게 많이 코드가 비슷합니다. 인셉션에 들어가고 두 번째 꿈 들어가고 마지막에 또 들어가고 여기도 아래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심층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 무의식을 다루는데 내 무의식으로 들어가도 남의 기억이랑 만나요. 무의식은 생각보다 되게 넓다 이런 것들을 쓰고 인셉션에 그 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의 벽이 이렇게 무너질 때 팡 하고 터지는 거 그런 거 되게 저는 많이 떠올랐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다른 책에서 우리 건설할 때 되게 큰 쾌락을 느끼는데 부서질 때 그 이상의 기쁨을 느낀다. 전쟁에 대한 애호가 이제 당신이 되게 큰데 그게 뭐 살생을 한다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파괴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보면서 계속 계속 가시점 남았는 질문 이게 계속 보면서 어떤 그 주제의식 같은 것들이 해서 악이라는 그 얘기가 계속 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되게 좀 직접적으로 일단 그런 악의를 가지고 있던 마이토가 이제 어머니 걸어갔었는데 마이토 본인이 이제 난 악의를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마이토랑 큰 할아버지 두 분 다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페르소나를 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사람 다 말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가지고 마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의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반면에 큰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타로 싸고 얘기하고 그랬다가 이게 마지막에 또 이게 그 이제 인코 대왕이 그 어떤 악의를 드러내면서 이제 그거 왜 나를 배신하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이제 탑을 자르면서 이게 세계를 뭉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또는 감독님도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했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악의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선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일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의식은 되게 가지고 있으시는 게 되게 많죠.
예를 들면 틀린 거, 예를 들면 라퓨타에도 나 살자고 이런 걸 한다든지 사람을 뭐 함부로 치면 안 된다든지 이게 선명하게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나쁜 일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세상에 지켜야 될 룰이 있어. 그래서 생과 치료의 모험 같으면 인사를 해, 청소를 해, 그 다음에 이걸 해 이렇게 가셨는데 요게 포뇨 바람이 분다 이번 작품 이렇게 되는데요. 포뇨에 처음으로 그 세계에 그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포뇨라는 작품도 죽거나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금으로 그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게 선언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방식의 이제 생각은 무너지는데, 이번 작품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거는 말 자체를,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의를 지금 아냐 마냐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 모든 외가리가 거짓말장이라고 외가리가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게 땡땡 정의하면 누구 뭐 할 거야. 선이라고 하는 걸 그 반대로 뭘 하면 그건 너 뭐 할 거야. 문제는 지금 선한 게 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 지금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는 네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악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게 이거를 탑을 쌓으려고 하면은 탑에 필요 없는 걸 쳐내야 되잖아요. 흔들거리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흔들거리지 않는 인간이 악이 없는 인간이죠. 이렇게 이 작품을 장면과 요건 속에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이제 더 보일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중 인물 중에 악을 정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보면 흔들린다. 그 다음에 순수한 거를 고집하는 자가 악이 없는 자죠. 완벽하고 행복한 대원 미디어의 트레일러 마지막에 너만의 탑을 쌓아라. 그런 걸 원하는 자가 악의가 없는 자인데, 마이토는 그게 자기 이거 상처가 내 악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무슨 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건 없건 나는 탑은 안 쌓아. 나는 탑은 안 쌓아. 울고 흔들리고 나는 속상해하고 싸우고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악은 여기서 동의어로 완벽한 세계고, 그런데 재밌죠. 악은 부정의 세계였는데 작품 끝에 가면 악이 없는 세계가 완벽한 세계고 악은 완벽한 세계에 대한 부정한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정의하려고 하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그럼 선생님 또 완벽, 순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완벽이란 말을 안 하면 순수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아까도 24 좋네요. 페이지 24. 요건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뽑아주신 요 포스터가 마음에 든다고.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외가리하고 가서 이제 요 끼워 맞추는 거기 숲이거든요. 나중에 그 맨 끝에 보면 그 앵무새들이 이렇게 막 가면서 여기 극락이라고 그러면서 극락의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 조상들도 있어. 자기네 조상들도 있어. 근데 막 너무 풍요롭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숲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랑 어떤 면에서는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는 막 극락이라고 그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나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여기 우리 그냥 살고 있는 이거랑 이런 관점에서 어떤 악이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순수를 떠들고 여기가 순수하다고 지은 세계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순수해야 돼가 지저분해를 같이 품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실 마찬가지인데 결벽증이 있을 때만 더러운 게 생기죠. 내가 결벽증도 없는데 어떻게 더러운 게 생기죠. 깨끗하려고 하니까 아닌 게 부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질문 되게 좋은데요. 요 세계도 그 고조사마가 있는 그 극락도
같은 세계이고 거기가 좀 더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잘 보면 거기도 가구가 되게 빈티지예요. 여러 그리고 그 극락이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갈 때 희민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처음에는 되게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하울의 숨겨진 집이랑 외관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하울 집은 되게 깨끗하고 그런데 희민의 밭 있잖아요. 거기 앞에 나뭇잎 이렇게 쌓여있어요. 각종 텃밭에 앞에 쓰레기를 치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 다음에 무너진 거석들이 그 기억나시죠? 이렇게 기둥 같은 대리석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지금 치울 사람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요런 게 이렇게 그 할아버지 계신 거기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 낙원이죠. 근데 아니 옛날에 날았는데 이제 못 날게 돼가지고 뭐하는 낙원이래. 자기가 발로 차버린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 세계가 가장 순수를 지향한 건데 말이 그렇고 실제로 순수한 상태가 바로 그거라고. 지금 이 작품이 제가 왜 여기 났어요? 아니라고 하셨네요. 이 작품이 말에 대해서 진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 같고 순수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에 사로잡히는 것이 계속 저희 눈에는 많이 들어와서 외가리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트레일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돈이 없어서다 그 정보 과잉 시대 이런 거 하지 말자. 근데 이 작품이 이미 트레일러를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설명은 진짜 진이 사실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 전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뭐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으신 노란 잼에 선생님 약간 격하게 두 분이 근데 자매로 자매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성함이 비슷해가지고. 맞네. 저는 한승하고 동생은 한사하고요. 네. 남산 강화반에서 오소민 선생님 특강 같은 거를 수업 때 잠깐 들었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마리또는 어떻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지? 이게 질문이 있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상한 생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미코 맞나요? 나치코 어딨어? 빼고는 아무한테도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냥 길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질문이지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조언을 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근데 그런 애가 이제 진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살아라. 네네네. 그리고 또 마이토가 한 번도 하지 말란 거를 안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 말란 걸 안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인 희미가 죽지 마 한 것도 그냥 주워서 주머니에 들고 있었고 그래서 금기라고 하는 거 다 깨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깨라 이런 그런 것도 들어있나 이런 생각이 그 말이 자꾸 이렇게 공명하지 않아요. 전 모두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많이 봐서 지금 말이 힘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 딴 얘기예요. 마이토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아버지가 이 얘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듣거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외가리랑 마이토랑 진짜 딴 얘기 하잖아요. 너라면 안 놀아. 근데 뭐 도와줬다가 뭐 너 나 멍담하지 않았어? 그냥 계속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마이토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야. 그리고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말할 자가 이 작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라고 금을 건 그 할아버지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금기다. 이 금기를 만든 그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여서 전체적으로 진짜 가짜 선악의 이런 문제가 막 주파해서 여기 그 터널 할 때 이게 단테 신곡의 연호편에 나온다 모르겠는데 그 하나 그 다음에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큰할아버지라면 나를 배워야 산다잖아요. 계승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큰할아버지 세계의 황금의 문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이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함께 볼 수 있게 하는데 말에 있어서는 회로가 지금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된다고 친구를 사귀는데 말 그냥 외국어 스와힐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라틴어를 떠들어도 괜찮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의 답변은 위의 세계는 썽이 나가지고 말 안 하고 근데 밑에 세계는 자기 무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꾸미고 자기 무의식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떠들떠들 하지 않는다고들 네, 뭐 정신부서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인가 이런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 전자에 말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품고 있고 우리가 말할 때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안 하면 헛된 소리지. 의미 있는 말 하고 싶어 하고 여기 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그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그거랑 외가리 요거를 생각하면 대화는 다 부서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아까 이게 지금 스티커 찾을 때 가장 없는 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렇죠. 지금 많이 안 풀려가지고 또 없기도 한데요. 트레일러를 안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그럼 잘라 붙일 게 없잖아요. 극장 가서 찍는 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시종일관 되게 느슨하시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되게 느슨합니다. 지금은 마지막인데 새엄마랑 손잡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투에 큰 관심이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내가 새로 사귄 이 엄마, 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고. 그러니까 한 공간에 가족을 밀어넣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근데 가족과 관련해서 정말로 놀라운 게 이 작품에 애가 태어납니다. 요거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없는데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뭐 상관없이 애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거는 마이토예요. 산실에서 깨웠잖아요. 밑에서 애 나오면 안 돼요. 밑에서 애 낳는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츠코랑 마이토가 되게 쌍둥이인데 둘 다 되게 같은 말 하고 이제 한 사람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 할머니랑 찾고 이 사람 없을 때 또 다른 사람 할머니랑 찾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씬이 같은 게 되게 신발 뭐 이렇게 많이 오는데 마이토가 얘기하자면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죽음의 부름에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도 이해하고 둘이 이제 되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키리코가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태어나는 게 그 정석의 길이에요. 근데 밑에서 애를 낳으면은 그 와라와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유나 쌤이 처음 질문 이 무덤의 주인이 그 산실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한데 거기서 뭔가 나오는 거는 인간은 아니에요. 이 구도에서.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걸 낳으려고 거기 들어가서 깨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이 너무 웅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아는 걸로 사전 찾아가지고 대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애를 낳았고 이제 위에서 낳게 된 거죠. 와라와라를 데리고 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기가 애는 많지만 주인공들이 낳게 하는 자로서 부모나 어른은 없는데 따로. 그런데 여기는 그 마이토를 정말 많이 어른의 레벨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장례를 치러주고 원래 예의 바르잖아요. 그 예의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낳게 하고 묻어주고. 그래서 이 마이토는 아주 이렇게 지금 그 가족의 모티프, 애 모티프를 생각하면은 지금 그 남자 주인공으로 할 거는 다 했다. 본인의 그건데 원래 본인이 그 포녀의 남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쇼스케. 네. 쇼스케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아유 자기를 그렸네 이러셨어요. 이게 진짜 나야. 자기 차니까 자기 차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네. 뭐 그런 거를 포함하고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있다. 근데 가족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데에 책임을 다한다면 마지막에 마이토 가방이 되게 크잖아요. 네. 얘가 자기가 죽으려고 했을 때는 가방이 단촐하죠. 아무것도 의미가 둘 게 없는데 뭐를 내가 의미를 별로 안 두는데 이게 그거 저게 그건데 가방이 커졌다. 어디서 돌이나 이런 거 하나 기억도 못할 거 막 주워. 얼마나 그 전쟁 기간에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많은 경험을 했는가 다 까먹었겠지만 그 와중에 애를 낳게 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가방이 너무 커가지고 되게 재미가 있었고 마지막 계단 내려가는 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의미 부여를 하자면 내려가는 일은 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갈 일이 없으면 아랫세계를 다 파괴하고 이제 오르거나 횡으로만 가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보영사마는 네. 보영사마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단관에 늦게 드시고 네, 단관하셨네요. 단관에 늦으신 분 그래서 늦게 오셔가지고 단관 힘드셨어야 되고 온라인 저희 지브리 수업 네. 들었고요. 네, 기도를. 저는 사실은 첫 번째 봤을 때 너무 많이 작았고 기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오늘 보면서 겨우 메모를 해야지만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쌍둥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쌍둥이 소리라면 저는 풀리지 않는 건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말씀하셔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제가 왜 잤을까 혹은 왜 이렇게 재미없다는 느낌을 갖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숨어있는 너무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다가 내 과부하가 걸리거나 스토리나 캐릭터 중심의 어떤 것들의 장면이 없다 보니까 몰입을 자꾸 방해하는 낯설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 생각들 그런 얘기가 좀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주인공에 대해서 진실의 이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물들을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되게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좀 선생님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바이더웨이로 저기 김보영 선생님께서 주무신 거는 아마도 최근에 JTBC 마라톤을 10km 완주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자게 됩니다. 저도 안 자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자고 있었나. 그래서 완전히 안 잔 회는 그것밖에 없고 저도 중간에 이렇게 이게 보통은 뭘 따라갈 때 링크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물에 내가 빙의가 되든지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네가 나야 이래야 되는데 말도 걔가 표정이 있나 말을 하기를 하나 상황도 그래서 제가 2회차를 보고 나도 이 다음이 어떤 씬인지를 복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간섭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이제 장치죠. 장치인데 이게 이렇게 응축한 결과지 간섭을 시키려고 한 거는 아니었을 거고 이게 10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 일본이 보통 영화 제작비가 10억을 그냥 빨리빨리 하고 이러고 신세계 에반게리온 뭐 등등 슬램덩크 좀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거는 죄송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100억이 드는 것 자체가 시간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 돈, 인력, 시간 이게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풍요로워지면서 간섭이 일어났고 근데 이 정도 든 거에 대한 결과를 산출해서 입술 막 와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간섭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실된 남자가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 키리코가 죽음의 냄새가 뿜뿜 난다고 진실 찾다가 죽게 된다고 이게 진실 그렇죠.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충실일 수도 있고 내가 질문을 품는 거에 대한 진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악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 가지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부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네.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처음 이렇게 첫 장면 나올 때 네네. 할아버지들은 되게 지방령이나 성경처럼 이렇게 나오고 네. 받고 네네. 그 씬을 안 넣어줘가지고 왜 할아버지는 답을 안 먹였을까 할머니들은 네. 통조림 관심도 할머니들이 다 독재를 하고 네네. 신나게 살았는지도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랑 앵무새가 네. 좀 세대 중에서도 부리가 제일 작은 애들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식탐이 넘치가 궁금하고요. 네. 네. 할아버지. 네. 자, 내 중에 할아버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신 할아버지시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미야자키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포기된 적이 없는 캐릭터고, 그리고 우리의 저 위대한 도라가 있지 않습니까? 도라는 두 번째 작품에 나오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그 욕망 대마왕이어서 아들들보다 더 잘 뛰고 아들들보다 더 많이 먹고 아들들보다 더 잘 날고, 그리고 제가 이 할머니가 세 번이나 나오신다 지금. 세번 가디언즈. 이거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터지구나. 할아버지는 이 작품 전체가 그 7월 25일인가 그 일본에서 개봉되기 전에 포스터가 나왔어요. 한 달 안에. 도대체 이것이 뭔가 제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스틸컷에 대부분 그 할아버지가 그 큰할아버지 이게 지금 어떨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 그분이 쓰신 돌 터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다 누워 계시고 이게 남자 어른을 그냥 배경처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소녀가 아니기 때문에 변심하셨어. 남자 주인공으로 뭘 하실 건가 반데 그거보다 작품은 여성성에 대한 실험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를 7명의 할머니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그 키리코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허리 아프다고. 난 눈이 안 보여. 그 7분 중에 제일 젊으시잖아요 뒤에. 그리고 계속 담배 피시면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자체가 어떤 늙음, 뭐 돌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토가 할아버지계를 모개입니다. 그래서 마이토는 반드시 엄마 계열에 속해 있고 영향을 주는 모든 인물들 중에 이제 친구로 됐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고 이제 문제가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7명이나 쓸 정도로 노인을 그리는 거에 재미를 확실히 노인을 그리는 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보다가 마이토는 말도 안 할 뿐더러 이 근육을 근데 출렁출렁 이 주름을 그리고 몸이 이렇게 옆에 계신 풀쌤이 내가 몸매가 할머니야 막 계속 이 전체가 꼬물떡꼬물떡 하는 게 그림으로 훨씬 그리기가 어렵고 그 율동성 그 다음에 주름에 대한 당신의 사랑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가 저주에 걸려가지고 할머니가 됩니다. 근데 저주가 다 풀렸는데도 소녀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흰머리를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저주 풀렸는데 왜 이래요? 늙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늙음의 마지막 정의가 뭐냐면은 가디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7 할머니가 지키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개만 지키죠. 모개. 그래서 나츠코를 지키려고 했는데 사라졌다 왔어. 그 다음에 이 키리코가 마지막에 여기 있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엄마를. 아들을 지키고 지키는 자. 원래 지키는 자 가드는 남자 이미지인데 할머니가 지킨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어떤 돌을 쳐들고 오더라도 할머니가 있는 한 세계는 완전해.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가고 할머니랑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그냥 거짓말 좀 하고 뭐 너 담배 있냐 얘기를 하는 건데도 그래서 뭐랄까 이 그림을 잠깐 제가 요거 그렇죠. 이 할머니 아니시구나. 그러면 식탐이 또 있으시고 뭐 그래서 솥밥에 넣으면 맛있겠어. 콘스프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재미있고 이거 재밌더라고요. 지구리 하면 먹방인데 이 먹방이 완전히 이거 약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티세트가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둘이 제일 가난하게 먹잖아요. 제일 가난하게 먹습니다. 가난하게 먹는데 이 파지가 가방 안에 사과를 챙겨요. 디저트.
사탕도 있었거든요. 먹을 때는 순서가 있어. 격식이 있어. 아무리 허접하고 가난해도 차려 먹는 것이 가지는 관계에 대한 예의가 바지가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겨우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이제 업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라퓨타라는 작품도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나우시카보다 라퓨타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우시카보다 이 작품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이 테마가 이유로 오는 게 훨씬 많고 나우시카는 치코 열매 먹잖아요. 식사가 안 주식사. 이렇게 있고 그런데 소피 기억나시나요? 소피가 이렇게 그 먼지를 털면서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따지나요? 커트러리 이런 거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 뭐 아무렇게나 먹고 이 차려 먹잖아요. 티팟에. 그러니까 아주 힘든 와중에도 불을 든 자가 그다음에 뭐 식탁이 이제 최후의 예의라든지 이런 거를 뭐 아까 선이나 악이나 이런 건 없다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요 정도는 이렇게 하고 현서 의사 중에 네네네 청소년 네네 저희 친구 너네 친구 엄마의 친구 둘 중에 엄마의 친구 뭐를 소감이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지겹게 영화를 8번이나 보는 엄마를 본 소감이라고 9번입니다. 애들도 2번 봤나요? 애들도 3, 2, 네. 둘 중에 아마 잘 조율해서 아니면 둘 다 얘기해도 돼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주십시오. 평생 뭐 하시던 말씀 해주시죠. 영상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아니,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집이 아닙니다. 터지 마세요. 집이 아니지. 현수야 먼저 얘기를 해봐 그럼. 저는요, 일단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하자면 좀 후반부에 나츠코 씨와 나치코 씨. 그리고 마이토와 그리고 외가리 남자와 그리고 히미와 그리고 다른 세계의 젊은 키리코 씨가 같은 세계를 따로 다른 세계의 문을 가는데요. 이 3명과 2명으로 같은 세계를 따로 가게 되는 거긴 하더라도 누구와 같은 세계에 있고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가 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약간 세계로 각자의 세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모두가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기에 저는 이 장면이 좀 다양하고 다르게 많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제일 인상이 은서가 긴장합니다. 굉장히 그럽니다. 일단 엄마가 엄마 내 친구래. 엄마가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걸 거의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외가리가 화살에 꽂혀가지고 외가리 남자가 된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엄마 처음 엄마가 니네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몇 년 만에 처음 엄마가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아까 이현서 친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장면이 아까 주제는 눈물이지만 되게 특별한 거죠.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이 있다는 거를 확 보여주고 이게 아까 선생님이 왜 대화가 없고 쟤는 시킨 대로 안 하고 듣는 동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지지한다고. 대화로 될 문제냐고 네가 걷는 길을
아니 되게 부끄럽네요 지금.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마이토가 궁에서 울고 그리워서 울고 계속 울다가 이 장면에서는 희미가 울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이게 이 희미가 그러니까 이 되게 말을 또 많이 안 했어요. 이 희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계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는 거를 여기서도 있기가 어렵고 저기 그러니까 어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문으로 나가는 거죠. 그 아까 그 감상이 훌륭한 감상인데 딴 문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거고 같은 문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인데 이 다른 삶에는 아들로서의 너를 못 보는 삶이니까 뭐 여러 개 복잡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희미가 뭐랄까 세계가 흔들리는 걸 알고 그래서 이 희미도 큰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인사도 중요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할머니 미안해요. 큰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게 메시지 방향은 다른데 그 할아버지를 많이 안 그리긴 했지만 우리가 한때 가졌던 목적 아니면 뭐 옳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고맙죠. 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희미의 입에서 고맙다가 나오고 마이토 입에서는 할머니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런 거고 엄마에 대해서 왜 진짜 울지 않죠. 가 계속 가 이렇게 가는데 전체를 보면 혼자는 갈 수 없었다 이 여정이. 그래서 문을 넘어갈 때 안내자랑 계속 같이 간다. 그러니까 친구가 우정이 뭐냐면 선생이든 부모든 아니면 책이든 안내 요 구간을 야 여기까지 가봐. 그래서 또 이렇게 가봐.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거여서 책에 대한 대단히 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어떠신가요? 저는 사이즈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소담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 되게 좋아했는데 소미쌤이 네. 연재해 주시고 나서부터 살맛이 나는 살맛이 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막 어질어질한데 저는 그 탑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전 탑이 원래 책의 세계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약간 책은 사람이 쓴 건데 네. 이게 하늘에서 내려졌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것도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걸 응축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그 포인트는 우연이다. 여기에 저는 되게 많이 강조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으로 가는 문이었던 거 책 제목이 거기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집에 100권의 책을 갖다 두지 자식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 읽어. 그런데 100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한 권을 갖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 한 권이라도 가져야 될 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얻어 걸리는 거죠. 우리 친구네 집에 갔더니 뭐 시간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있어 하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안내자로 그런 우연이라고 제가 모티프를 읽었고 그런데 이게 그 우연들의 전체의 집합이기도 하고 제가 주신 질문에는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물성보다는 책이 아랫세계에 열고 닫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이현서 선생님도 얘기하신 거지만 그리로 가면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삶이 여러 개의 삶이 그게 복합적으로 있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 탑 자체가 큰할아버지가 옳다는 거를 보고 가는 탑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그 오름 속에도 많은 이렇게 이제 가능성 계획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책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영화의 모티프는 붉은 돼지에 나옵니다. 영화관. 비행하는 건 영화관 가는 거야. 재밌잖아. 이런데 앉아서 이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할 수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선생님들 잠깐 보시면 어떨까요? 그 아까 이제 그 골목이다 골목 통로를 되게 많이 썼다. 여기 미야자키가 통로를 한두 개 쓰는 거지 계속 통로를 깔아가지고 수평으로 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렇게. 근데 폭이 그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이 나옵니다. 문 닫힌 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황금으로 돼 있어요. 이건 좀 많이 쓰면 무조건 좋은 문. 왜냐면 외가리가 황금과 같은 태양을 등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 이 메시지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 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브리라고 하든 미야자키라고 하든 계승자가는 죽는다. 네가 뭔가를 쫓아가면 죽는다. 각오해.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언제 열리냐면은 펠리컨 때문에 열려요. 배고파 때문에 저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펠리컨과 인꼬는 전 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의미도 충분하고 왜냐면은 외가리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새는 다 우연인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가리는 그냥 많대요. 아니면 그 아까 그 책에 새 표지는 일부러 그린 건데 그게 외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을 이렇게 문이 닫혀 있다 그런 건데 나중에 문을 닫잖아요. 이 마지막 결론에.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문을 열면 안 돼. 그거는 계승자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문을 닫는다는 게 얘가 이제 닫는 입장에서 계승자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너무 중첩을 많이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본 미야자키 작품 중에는 이게 원래 센과 치히로가 이렇게 극으로 달리고 있고 바람이 분다가 문제작이죠. 이 세계관을 내려놓는다는 하늘이 꺼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볼 때 슬프게 느꼈어요. 하늘을 이렇게 많이 안 그리셔도 되나? 너무 그러니까 꿈으로만 처리하는 그런데 여기 하늘이 안 나온다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작품이 많이 봐서 좋아진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건데 음악도 너무 이상하게 쓰셨어요. 히사이시조죠. 전체가 히사이시조입니다. 그 지구본이라는 주제곡 빼고는 주제곡도 4년에 걸려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내가 진리는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해. 그러면 영화 음악을 그럼 뭐 어디서 그리고 이제 그 히사이시조가 그 유튜브에 찾으면 나오는데 진짜 감동적이에요. 히사이시조의 음악 일기 이 책도 제가 추천드리고 그런데 미야상이 2년에 한 번씩 부르게 된대요. 살다 보니까 미야상이 이 작품을 만들고 2년 정도 공백이 있대요. 그래서 새 작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이 2년 안에 반드시 자기를 다 비워내야 된대. 히사이시조가. 아니면 전에 거 가지고 여기 잎이 오기 때문에 그 2년이 쉬어서 좋기도 하지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걸 그냥 까먹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거를 공부해서 거의 탈탈 비워지면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내가 용기에 대해서 한번 어디서 음악을 시작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홍보도 거의 안 했잖아요. 개봉한 날 그 미야자키가 그 지구본을 부른 가수가 있어요. 이름을 못했는데 그 가수의 뭐 팬 사이트 이런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팬들이 미야자키 드디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다른 노이즈 홍보가 이렇게 있었는데 4년에 걸쳐서 이건가 저건가 해가지고 가사가 나오는데 거의 엔딩에 쿠키 영상 좀 잔뜩 주면 좋을 텐데 없이 그냥 올라가서 나중에 그냥 그 음악 안 듣고 그냥 나왔어요. 나 바빠서. 그런데 이제 그 음악도 4년이 걸리고 이랬는데 히사이시조가 그 음악을 빼면은 그 OST를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선물을 받아서 개봉하는 날 그 이번에 볼 때까지 매일 들었어요. 매일. 그래서 이제 끄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걸 행복하게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영화관에서 보는 게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책 읽을 때 그 곡이
Ask Me Why고 그게 2번 나오죠. 책 읽을 때 나오고 끝에 나오는데 그거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다른 게 너무 원래 시사시조가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렇대요. 원래 이제 이 음악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 영화 사운드를 들으시면은 그 유튜브에도 들을 수 있죠. 전곡이. 그러면 악기 하나가 띵똥 이렇게 가요. 근데 단순해서 왜 단순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단순함 가지고 그러니까 화려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정보적이고 단순해서 많이 응축을 해가지고 주제곡 빼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히사이시조는 인생의 해적문가라든지 작품마다 명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없다. 그 다음에 Ask Me Why라고 하는 그 피아노 연주곡이 너무 선율이 반복해서 짧다. 근데 이거 자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음악 세계도 지금 이렇게 그 결이 되게 히사이시조가 어디서부터 오케스트라를 씁니다. 키키부터 블록버스터급으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작가도 점점 막 확 이렇게 편곡도 막 다채롭게 하는데 이건 지금 되게 단순하게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해서 그래서 그 음악만 쭉 따라가실 때 이 선율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피어난 거라는 거를 들으니까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욕을 먹는 히사이시조도 재미없어졌다. 히사이시조는 자기가 정말 안 해본 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방송 어렵게 하고 있는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엄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아까 이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아 맞다 그 장면이 있었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외가리가 방치나는 네네네. 근데 그게 왜 충격적이었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아름다웠는데 되게 추해지는 그게 또 화살을 이제 친구가 쏴서 친구가 이제 까발리는 거잖아요. 그 추함을. 네네. 그런 게 되게 충격적이구나. 또 친구가 덮어줄 수도 있고 그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어떻게 한 존재에 그렇게 담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았어요. 외가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가리 남자가 보통 미야자키 하야오가 거신병 뭐지? 그 다음에 오무 뭐지? 가오나시 뭐지? 이래서 주인공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잘 보면 나오시까 능력 종합 세트 그 다음에 키키 좀 난다? 그 다음에 센가치로 인사를 잘하자 평범 계열을 가는 거죠. 여기 마히토는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살기 싫어 이러니까 더 이렇게 그렇게 가강목선을 그립니다. 그다음에 캐릭터만 보면은 이상한 애들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걔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작품은 마이토가 누구냐? 나츠코는 뭐하는 애인데 여기 와 있어. 여기서 사람에 대한 걸로 가고 사실 외가리는 뭐 이게 앵무새 이게 별로 안 궁금하시는 와중에 외가리 남자가 있는 거예요. 외가리 남자는 다리는 세고 얼굴이 너무 크고 코가 또 너무 크고 그런데 외가리의 핵심 이빨입니다. 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책이라서 손인데 떠들 하는데 다 모든 외가리가 그런 거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딱 인형쌤 말씀을 입히면 어글리하다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누군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극도의 수다쟁이와 극도의 과묵한 애가 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를 센가치로에 굶는 애와 과식하는 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입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 먹는 거 말고 그 말하는 애를 넣은 것도 캐릭터상으로는 되게 새로운데요. 코가 어글리하기보다 코는 왜?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드는데 가장 그리고 외관이 너무 잘 그렸죠. 우아하고 멋지게. 나는 그 인고 그 앵무새 생각하면 정말 새는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나는 거죠. 펠리컨보다도 더 자유롭고. 근데 다리도 잘 살려, 날개도 잘 살려. 근데 이빨이 세다.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밌죠. 이 뒤에 보면은 힘이랑 말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딸기잼 앞에 놓고
샷 2개 잡은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완전히 미스테리하다기보다 이 작품은 같은 세트를 여러 번 쓴 게 보이기도 합니다. 활을 든 두 사람이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쫓아간다. 아니면 신발 뭐 이런 거, 불의 길 이런 거. 그리고 식탁 아까 식탁을 제가 발견했을 때 이거다. 발살령은 반은 해결했구나. 식탁이다. 그 다음에 그렇죠. 쌍둥이설. 요것이 제가 아하하하 나머지 반을 해결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기뻤어요. 근데 요거가 친구 씬을 식탁 앞에 두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먹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둘이 다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힘이보다 더 쓴 거죠. 포스턴이 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보이 앤 더 헤론이라고 하는 소년과 외가리. 이게 영화 제목이 매우 잘 썼다. 그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요 해석에 따르면 적절하게 저는 갖고 우조 어떻게 살 거냐 답했잖아요. 영어판으로. 얘랑 같이 하면 돼. 싸우고 딴말하고 싫고 이래도 괜찮아.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외가리 참가. 그 외가리가 이제 이은 선생님도 잘 보시고 인영 선생님도 잘 보신 것처럼 외가리가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있고 외가리 눈이 되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타카를 설명할 때 진실된 눈에 가진 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은 또 진실을 보는 걸로 돼 있어서 눈이 되게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가리가 복도를 날잖아요. 전 이게 나중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 통로야말로 이 마이토의 어떤 공간이죠. 공간. 자기가 얘한테는 통로밖에 없죠. 앞으로도 뭐 멀리 본다거나 아니면 뭐 깊이 앉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야. 누가 끌어주면 조금 가는 거예요.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끌어줘야 지금 다 이끌고 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거는 마지막 문 닫는 거죠. 아무도 없이. 그런데 여기 이 복도를 외가리가 난다. 이거는 정말 잘 썼고 이빨을 제가 주목했고요. 이빨이 말 많은 사람은 어휘하다고 비행의 꿈이 이거 재밌죠. 저 외가리의 건데 외가리 두 다리로 친구 태우잖아요. 비행기에 도대체 뭘 태워야 될까가 미야자키의 고민인데 호탄이냐 친구냐. 그래서 이제 붉은 대지에 애들 태워서 너무 좋다. 그래서 미나쌤이 그때 지브리 스튜디오를 이때 스튜디오 자체를 이렇게 신사옥 개축하나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회사를 새로 올리면서 아닐 수도 있네 지금. 아무튼 지브리라는 이 회사에 대한 포부를 새로 세워야 됐을 때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 애들 한번 싣고 날아보고 싶어요. 이거를 유나 쌤이 그때 세미나 시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많은 애를 태우지는 못해. 이게 미야자키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 스즈키 도시오가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내 영화를 보고 뭔가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아. 그냥 한 장면이라도 당신에게 약간 내 두 다리로 겨우 한 장면 실어 갈까? 이 독자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관객에게 모든 인기몰이를 한 이런 게 아니고 이 비행에 대한 이게 그래서 외가리 남자는 비행에 대한 꿈을 여기서 완성했다. 근데 나는 자가 아니고 힘들게 날지 않습니까? 이게 보호가 날잖아요. 보호를 실어 다녔던 유바바의 변신하는 까마귀가 저렇게 힘들게 나는 거죠. 그 까마귀가 그 뚱뚱한 보호를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지는 요만한데 막 이렇게 큰. 힘들다 나는 것은 여전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제가 선물 받은 책을 제가 탐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의 첫 페이지가 마이토입니다. 두 번째 열면 나츠코가 있습니다. 얻어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제가 소개하고 난 뒤에 나오면 읽을 거고요. 그런데 이 나츠코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에도가 람포라고 하는 일본 그 추리소설 작가가 있는데 유령탑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고 그 유령탑의 모델로 예쁜 언니가 있는데 나츠코 닮았다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 세계가 이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까지를 해가지고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거를 통과하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를. 이 할아버지도 고마운 거니까요.
없이는 또 이 여정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였지만 즐거우셨나요? 네. 그러면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정말 네네. 너무 아쉽다.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